시니어 금융자산관리론 1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객 유형별 은퇴 설계와 개인 시험관리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주차 1교시는 고객 유형별 은퇴 설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목차입니다. 1교시는 고객 유형별 은퇴 설계, 2교시에는 개인 시험관리 기법 1, 3교시는 개인 시험관리 기법 2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고객 유형별 은퇴 설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개인 시험관리 기법 1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개인 시험관리 기법 2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차로는 1교시 고객 유형별 은퇴 설계, 2교시 개인 시험관리 1, 3교시 개인 시험관리 2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2주차로서 종합소득과 연말정산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학습하였습니다. 1교시는 2021년 주요 개정세법, 2교시는 종합소득, 3교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잠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개정세법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았던 게 아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듣는 원어민들께서는 이 영향은 받지 않지만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아마 소득세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현행에는 과세표준이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고액소득자 10억 초과를 42%에서 45%로 2021년도부터 이렇게 세분하면서 고액소득자 과세 표준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 근로소득도 문제지만 향후에 어떤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도 이렇게 과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집값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양도소득세 중과의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은 좀 고액 어떤 그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기재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서 추가 세수가 한 1조 원 정도니까 크게 이렇게 대상자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은 부담은 아닐 걸로 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한번 이런 세금을 이렇게 10억 원 초과를 한번 내보고 싶은 게 제 소원인데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아마 지난 시간에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를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크게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성되는데 종합과세는 이렇게 6개 소득을 우리가 종합과세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이제 경비를 빼고 난 것을 합친 걸 종합소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은 크게 이제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죠. 종합소득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학습을 했었죠. 여기에서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곱하는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이제 7단계에서 내년 또 8단계로 물론 이번 2020년도 종합소득세는 7단계 최고세율 42%로 기본세율로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세액감면 공제를 빼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추가로 가산세 같은 합쳐져서 총 결정세액이 되면은 대부분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을 해서 만약에 총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총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3월에 보너스를 받느냐 아니면 13월에 어떤 그 저주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해서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 즉 그의 결정세액을 정해서 세금 납부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우리가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총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추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울상을 하게 될 것이고 총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아서 우리가 13월에 우리가 이제 보너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결국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덜 걷었을 때는 더 내게 되는 거고 더 냈을 때는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우리가 이제 각각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절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 고객 유형별 은퇴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고객 유형별 은퇴 설계를 살펴보는 만큼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했습니다. 연령대별하고 그다음에 직업별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면은 먼저 20, 30대로 보면은 크게 핵심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재무 목표는 우리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효율적 아마 20, 30대 가장 고민은 아마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상환, 그 다음에 미래 대비 목표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연금을 가입한다면 어떤 식으로 가입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 30대 같은 경우는 통장 쪼개기를 통한 선강제저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 30대에는 우리가 자기 버는 돈의 일정 금액을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서 우리가 마치 그냥 강제로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개의 통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 급여 통장에서 고정 지출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투자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 관리하는 돈은 이쪽으로 다 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이 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출 통장에서 나가도록 하고, 또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개의 통장에서 이렇게 통장을 쪼개서 관리하다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주거래은행의 통장 하나에서 모든 걸 다 지출하도록 하는데,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다 보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목돈을 만드는 습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40대 어떤 연령대별 유형에서 보면은 40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주요 자금, 본인의 인생 주요 자금이 뭐 교육비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노후 자금도 될 수가 있고, 주택 확장 자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등의 어떤 소비 지출의 효율적, 특히 40대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비가 급격히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노후 대비 자금의 마련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후 자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10에서 15년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률 관리 한번 중요성을 설명드리면, 어떤 분이 만약에 매월 33만 원씩 20년을 납입하는 걸로 해서 40세에 가입해서 5년 거치고 연금 수령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익률을 3.5%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만약에 30년간 연금 수령하게 되면 59만 원을 타게 됩니다. 본인이 총 내신 게 8천만 원을 내고 우리가 이제 매월 59만 원씩 우리가 이제 30년간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4.5%로 만약에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77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5.5%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99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시장의 어떤 수익률보다 단 1%만 올리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25%에서 30% 정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후의 어떤 급여소득자나 우리가 일정한 어떤 그 현금 흐름으로 우리가 노후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짧은 기간에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내는 돈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수익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효율적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수익률 1%가 노후 자금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있습니다. 자, 이제 50대입니다. 5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50대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데 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을 타게 되면 내가 퇴직금을 일시에 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세 방안이 무엇인지, 연금으로 타는 게 유리한지, 또 은퇴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적보험 납입 및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계속해서 4대 보험을 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질병 관련 어떤 긴급 예비적인 마련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퇴직금을 수령할 때 아무래도 은퇴 생활비를 내가 일시금을 타서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연금으로 탈 건 이런 것들을 절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금 인출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퇴직금을 우리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근로소득자는 현재 DB형이나 DC형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일출하려면 일단 개인 IRP로 계좌를 이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IRP 계좌를 이체해서 이것을 일시금으로 타는 경우에는 우리가 퇴직금으로 해서 우리가 퇴직소득세를 우리가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나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타 소득세로 우리가 16.5%로 과세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을 연금으로 타게 되면 우리가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떼긴 떼는데 이것을 70%만 떼고 올해부터는 이제 11차년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60%로 해서 40%를 감면하니까 저는 아무래도 일시금으로 타서 퇴직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타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타야만이 우리가 내 노후자금을 퇴직연금을 통해서 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나중에 탈 때 연금소득세를 우리가 이제 각각 이제 연령에 따라서 수령 방법에 따라서 3.3%에서 5.5%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절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직업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별 유형은 크게 4개의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3가지 어떤 고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은퇴 전에 어떤 자금의 어떤 준비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가 별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별도의 안전장치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상품을 통해서 소득공제 혜택이나 어떤 본인의 어떤 절세,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그 향후에 어떤 그 폐업이나 이런 그 파산에 대비하는 그런 상품은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대한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는데, 일단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를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그 사업이나 근로소득에 따라서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만약에 1억 원 이하일 때는 300만 원, 뭐 1억 초과일 때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소득공제의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고, 특히 이것은 공제 압류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사업하다 망하면 압류가 돼서 개인의 어떤 생활자금이 박탈되는데, 노란우산공제로 가입한 돈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혜택이 있고, 특히 또 희망장려금이라는 어떤 그 지자체별로 연매출이 2억 원이나 3억 원 이하일 때는 연간 24만 원까지 희망장려금이라는 어떤 납부금의 지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고, 또한 복지 플러스로 무료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노란우산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근데 최근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을 상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노란우산공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전문직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관심이 많은 것들은 좀 의사들에서도 이제 고소득 직종인,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치과, 그 다음에 이런 뭐 약간의 최근에 어떤 그 뭐죠, 재활의학과, 요즘 뭐 좀 전문적으로 좀 돈을 좀 벌 수 있는 이런 좀 그 전문직의 어떤 그 고소득 의사 직종을 대상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으로는 크게 3가지를 봤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은퇴 시에 어떤 그
굉장히 요구하는 자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원래 현업에서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생활비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은퇴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자금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3층 보장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노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특히 이제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지만 아직도 이렇게 현금 거래라든지 어떤 무자료 거래를 하는 이런 분들의 어떤 소득에 대한 어떤 효율적 운영 방안, 그리고 특히 이제 의사들 같은 전문직들은 굉장히 중복 가입된 금융상품, 특히 보험상품 같은 경우도 중복 가입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신에 맞게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특히 이제 지금 고소득 전문직 같은 경우는 노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우리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PCI 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PCI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신의 어떤 그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소득이 없는 곳에서 지출이 많게 되면 그것을 추적을 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거래하거나 부동산 거래 이런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 카드 거래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자료가 노출이 돼서 이 사람의 어떤 세원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물론 세원이 노출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일단은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어떤 나중에 이제 찾을 때 어떤 증여나 이런 것들을 과세하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어떤 소득의 어떤 소득원을 만들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어떤 그 소득원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없는 분들은 보험 상품 활용해서 어떤 자금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어떤 솔루션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PC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퍼티 재산의 증가액,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회원권 이런 것들의 어떤 증가액을 보고, 그다음에 C는 이제 소비 지출의 컨섬션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사용한 것들을 합쳐서 본인이 어떤 그 신고 결정 금액을 소득을 빼고 나면은 이 나머지를 가지고 탈루 혐오 금액으로 해서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이제 세무조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뭐 저는 이제 지금은 최근에 뭐 부유층을 상대하지 않지만 제가 과거에 금융권에 있을 때 제가 알던 부유층 고객들은 이런 PCI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제가 만나본 부유층 고객들은 항상 현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카드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현금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현금을 사용하면 항상 현금 영수증을 받지만 이분들은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절대 받지 않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쇼핑한 내역을 전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형 백화점, 그 인류 백화점 같은 데에서 우리가 이제 VIP 등급을 받는 사람 중에서는 실제로 어떤 그 백화점의 어떤 그 실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출액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는 거의 근거가 남지 않고 현금으로만 사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어떤 그 흔적을 남김으로써 본인이 어떤 탈루 혐의 금액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소비 지출액을 노출하지 않게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워낙 이제 PCI 시스템 이제 워낙 국세청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금 거래도 추적을 해서 굉장히 어떤 그 소비 지출액을 찾아내는 기능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이 부유층들이 자신의 어떤 그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소득 어떤 그 전문직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는데 지출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원의 다양화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 소개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CEO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고민이 있겠죠. 대표이사의 어떤 은퇴 자금의 안정적 확보 및 절세 방안에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또는 핵심 임원의 부재 시, 특히 이제 뭐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대표이사나 핵심 임원이 갑자기 어떤 사고로 발생하게 되면 그 인적 리스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부적절한 문제, 뭐 가지급금이라든지 차명주식 이런 것들을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망위로금 조항을 신설해서 법인명의 어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도 물론 최근에 뭐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재무설계사들이 보험권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을 해서 안 내도록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판례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 업무상 사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임직원 같은 경우에, 일반 직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산재법에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가 되고, 상속세도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업무상 사망으로 발생한 비용은, 그리고 이제 법인에서 발생한 어떤 그 돈은 다 손금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직원에게는 비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인에는 손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원일 경우에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되지만, 소득세 부분은 상속세 측면에서는 과세가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특히 또 법인에서도 장례비나 위로금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통념 부분에서는 송금이 인정되지만, 그 외의 비용은 송금이 불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의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업무의 사망일 경우에는 일단은 소득세나 상속세도 다 임직원이나 임원도 다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업무의 사망이라도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직원은 송금이 인정되고,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장례비나 위로금은 송금 인정되지만 사회적 통념상에서 그 외에는 송금이 불인정된다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은 워낙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문 세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근로소득자입니다. 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떤 퇴직했을 때 은퇴 필요자금 산출 및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구제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근로소득자는 절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 활용을 통한 절세 방안이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 이후에 어떤 창업 또는 재취업의 준비 방안,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세 번째야 우리가 어떤 재무설계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우리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퇴직 시 은퇴 필요 자금을 만드는 것이 가장 고민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 솔루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5층 보장제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오타가 났네요. 근로소득자인데, 그래서 5층 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 이렇게 고소득자에다가 이제 일정 부분 퇴직하게 되면은 우리가 급격히 소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서 본인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 그 소득 공백 기간에 우리가 이제 이때 이제 가교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내가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주택연금도 55세부터 이렇게 일찍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당겨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소득을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던 때 아니면은 현업에 있을 때보다는 소득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월 소득이 700이 정도 있었고 월 지출이 얼마였다면 그 월 지출액을 산정하고 나서 그 월 지출액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강의 때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본인의 어떤 적정 생활비, 배우자하고 같이 설계하는 적정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이 적정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국민연금으로는 내가 몇 프로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지,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40%라면은 언제 수령해야 돼? 조기에 수령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완전 노령연금으로 수령해야 되는지, 연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언제부터 몇 년간 탈 건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10%를 만약에 내가 적정 생활비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120만 원이면 40%를 차지할 거고, 퇴직연금이 30만 원이면 10%를 차지할 거고, 개인연금이 또 30만 원 10%를 차지하겠지. 이것은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연금도 종신형으로 달 건지 확정형으로 달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도 내가 만약에 가입한다면 몇 세부터 가입할 것이고 얼마를 가입할 건지를 해서 주택연금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할 것이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내가 일을 해서 벌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소득으로 해서 이렇게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1층, 2층, 3층에다가 주택연금을 4층이라고 하고 내가 근로와 사업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내가 평균 수명은 굉장히 늘어났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근로사업소득으로 평생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3층 보장과 주택연금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돈의 수명과 나의 어떤 평균 수명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금액의 적정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고객 유형별 은퇴 설계로서 우리가 연령대별 직업별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신용관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